최근에 성장성이 가장 지금 돋보이고 있는 HBM이라든지 DDR5 이런 데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거죠. 저는 주가가 다음 달부터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음 달부터는 주가가 빠질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파트 경제야 스팟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굉장한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질문하시는 거에도 제가 대답을 좀 최대한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업계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들 그다음에 네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관련한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뭐 전망부터 그다음에 내년 이후 또 전망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10월 달이니까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하이닉스만 또 잘 가요. 삼성전자는 항상 또 왜 못 가는지도 시청자분들이 볼 때도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사실 3분기 실적 발표 나왔죠. 삼성전자에서 그래도 조단위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바닥을 어느 정도는 찍었고 반등하는 신호다라고 봤는데 주가는 또 잘 못 갔습니다. 사실 왜 그런가도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실적의 바닥은 지났죠. 네네. 그런데 이제 항상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하셔야 될 거는 주가라는 거는 항상 적어도 6개월 이상 그 업황과 실적을 먼저 선행하면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 10월을 바닥으로 해서 현재 한 40%가량 올라 있는 상태고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70%이 정도 많이 올라 있기 올랐죠? 때문에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좋아지는 것들은 사실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거죠. 사실 그리고 또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또 아주 좋았던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 부분만 따져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에서 한 3조 8천억 정도 네. 영업 적자가 난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전사로는 2조 4천억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스마트폰이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이익이 나서 반도체에서 적자 나는 거를 이제 상쇄하고 그 정도 이익이 난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저는 한 1조 원대 중후반 정도, 1조 7천, 1조 8천 정도 영업 적자가 날 거라고 보는데 방금 전에 이제 그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는데 하이닉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숫자로도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는 영업 적자를 반도체 부분에서 3조 8천억을 냈고 하이닉스는 이제 1조 7천, 8천밖에 안 냈으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삼성전자 3조 8천억 영업 적자에는 반도체 부분 적자에는 이제 비메모리 부분의 적자도 한 8천억 가량 지금 포함되어 있지만은 메모리 부분만 따져도 삼성전자는 3조 원, 하이닉스는 뭐 1조 7, 8천 이 정도 영업 적자가 난 걸로 보면 하이닉스가 더 잘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성장성이 가장 지금 돋보이고 있는 HBM이라든지 DDR5 이런 데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거죠. 이미 선반영이 돼 있고 나와 있는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주가도 그 레벨로 가 있는 거다. 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이제 11월, 12월이 남았잖아요. 올해 남은 2달 동안의 흐름들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가 연말까지 갈 거냐 또는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65,000원, 75,000원 허들을 못 넘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8만 전자 회복한다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들리기도 하는데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바로 그냥 주가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가를 네. 그게 오늘의 뭐 결론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주가가 다음 달부터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떨어질 거다. 예. 삼성전자도 네.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음 달부터는 주가가 빠질 것이다. 되려 그런 더 생각을- 빠진다. 예, 빠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가가 올랐어요. 지금 네네네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내용 중에 이제 힌트가 있는데 네. 주가라는 거는 이제 업황을 6개월 정도 선행하고요. 그리고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반도체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랑 동행합니다. 선행지표랑 경기 거의 선행지표. 동일하다. 예를 들면 OECD 경기 선행지수라든지 네.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든지 이런 경기 선행지표들하고 동행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향후 6개월 이후에 수요 반도체 업황을 미리 알려줘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경기 선행 지표들이 조만간 빠질 것 같습니다. 조만간 빠지는 게 반영이 될 거니까 그렇죠. 올 연말까지는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다. 주가는 올해 11월 정도부터는 빠질 것이고 네. 업황은 내년 한 중순 정도부터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가 네. 전망과 관련한 얘기를 먼저 좀 네. 해볼게요. 네네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그림 24라는 여기 큰 그림이에요. 이 아래에 보면 삼성전자 주가를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의 맨 윗부분에 1기가빗 기준 ASP, 이거는 이제 DRAM 가격입니다. 네네. 그리고 바로 아래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1기가빗 기준 ASP, DRAM 가격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당 순이익 또는 주당 순자산 가치 같은 그런 주당 가치에 영향을 주는 실적 요인입니다. 또 네. 업황 요인이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나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 선행 지표예요. 이런 네. 경기 선행 지표들이 향후에 수요나 업황을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면서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경기 민감 산업 중에서도 맨 앞단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의 밸류에이션 배수, 즉 퍼나 PBR 같은 그런 밸류에이션 배수에는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거의 100% 영향을 줍니다. 근데 주가라는 건요, 주당 가치 곱하기 밸류에이션 배수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EPS 곱하기 퍼 또는 BPS 곱하기 PBR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 그림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주가 2018년 이후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주당 가치 요인들 두 개, DRAM 가격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의 2018년 이후의 그림을 한번 삼성전자 주가랑 비교를 해보시면 참 이상하게 반대로 갑니다. 네네. 그죠? 때때로 반대로 갈 네, 때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이러니까 다음 분기, 요번 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는 떨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차.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나 OECD 네.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기 선행 지표들은 네. 삼성전자 주가랑 2018년 이후나 이전이나 네. 거의 항상 동행하는 걸 보실 수 있죠.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그림 방향이 항상 거의 같아요. 네네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제가 그림 3개를 이제 그려놨는데요. 이 그림 3개 각각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랑 네. 3개의 경기 선행 지표를 각각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랑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두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랑 OECD 경기 선행 지수, 세 번째는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는 그런 경기 선행 지표랑 또 비교를 했죠. 이 3개의 그림 모두에서 딱 보시면 어때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랑 이 경기 선행 지표들이 그림이 거의 똑같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제가 6개월 왼쪽으로 당겨 놓은 겁니다. 땡겨 놓은 거예요. 네. 미리 반영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들에서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떻게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선행 지표가 미래의 수요를 알려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일어날 게 확실하면 지금 반영하는 게 주가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경기 선행 지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그대로 갈 게 뻔하니까 경기 선행 지표가 나오면 반도체 주가는 그거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되고 다음 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냐 마냐 이거 갖고 투자를 하시면 때때로 거꾸로 가지만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고 투자를 하시면 그게 맞다면 그럼 주가는 그거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경기 선행 지표를 예측한다는 게. 그래서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떻게 갈지를 맞춰야 반도체 주가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11월부터는 반도체 주가가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네. 이 경기 선행 지표들이 4분기 들어와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그래요. 자, 제가 이 왼쪽 그림에다가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B 배수, 즉 밸류에이션 배수를 같이 그려놨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인수 주가랑 OECD 경기 선행지수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OECD 경기 선행지수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표, 독일에서 나오는 분데스방크 세계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독일의 분데스방크 은행에서 내놓은 지수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두 개의 지표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거의 완전히 똑같죠.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거의 네. 흡사하죠. 자, 그런데 요번에 사이클에는 이 분데스방크 세계 선행지수가 OECD 경기 선행지수보다 조금 먼저 올랐어요. 그리고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작년 11월부터 올라서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벌써 사실 11개월간 이미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반도체 네, 주가가. 네, 네. 자, 그런데 이거랑 원래 똑같이 가는 분데스방크 세계 선행지수가 이미 먼저 2달 꺾였습니다.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미 먼저 원래 똑같이 가는 애들인데 네. 분데스방크 세계 경기 선행지수가 이번에 오를 때 좀 먼저 올랐고 꺾일 때도 먼저 약간 꺾인 거예요. 자, 이러면은 OECD 경기 선행지수라는 건 과거에 한 번 오르면 평균 14개월 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11개월 올랐어요. 4개월밖에 안 남았네. 그리고 분데스방크 세계 경기 선행지수가 이미 꺾였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조만간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OECD 경기 선행지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OECD 국가들 안에는 미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네. 일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독일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경기 선행지수가 이미 오르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런데 미국만 아직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내려가고 나머지 나라들은 오르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른 겁니다. 12개월 동안. 자, 그런데 지금 독일도 그렇고 지금 중국 경기 안 좋아진다는 얘기 많죠. 계속 한국도 나오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 이미 올라가기 시작한 나머지 나라들이 사실은 조만간 경기 선행지수가 꺾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르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지금은 안 좋은 미국에서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고들 얘기하나 그렇게 안 되고 미국에서 경기가 확 살아나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불처럼 일어나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겠죠. 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이 살아나야. 자, 그런데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제가 미국 정책금리랑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이거 ISM 제조업지수라는 거는 미국의 그 경기선행지수랑 또 일치하는 그런 지표예요. 자, 여기서 제가 그림을 비교를 해놨는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두 지표가 비슷하게 가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른쪽 축, 즉 미국의 정책금리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반대로 뒤집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책금리랑 미국 ISM 제조업지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뒤집어 놨으니까 제가. 그러면 정책 금리가 높으면은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제가 여기다 타운으로 표시한 부분들 보시면 얘가 또 동행 관계는 아니에요. 미국 정책금리를 ISM 제조업지수가 몇 달 정도 후행하면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ISM 제조업지수라든지 이런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이 쫙 오르려고 그러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미국에서 정책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페드 점도표나 이런 거 보면 내년 한 7월이나 돼야 미국에서 정책 금리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년 7월에 정책 금리 내린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나 미국의 경기 선행 지표나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나려고 그러면 그보다 몇 개월 후인 내년 한 4분기나 되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는 살아나기가 어렵고 나머지 나라들은 곧 꺾일 것 같고 결국 그 얘기는 OECD 경기선행지수가 조만간 꺾여서 한동안은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많이 따라가는데 동행하는데 최근에 이제 분데스방크 쪽이 OECD 경기 선행지수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였는데 이미 조금 꺾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 축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정책 금리를 많이 계속 올리다 보면은 지수는 또 못 따라가고 근데 그렇죠. 이게 꺾이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어차피 내년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가가 조금 빠질 수 있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하고 그러면 네. 그거랑 동행하면서 반도체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지금 한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제가 반도체 주식을 사시라 파시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글로벌, 즉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자, 여기 왼쪽 그림 37 보시면요. 제가 전 세계 유동성 증감률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흡사합니다. 예, 월 단위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주가랑 비교를 해보시면 하이닉스 주가는 뭐 약간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좀 다르고 때때로 하이닉스 주가가 약간 후행하긴 하지만 얘도 역시 그림은 거의 똑같아요. 모양이 비슷해요.
글로벌 유동성 이 YOY 증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얘하고 반도체 주가가 최근 한 2018년 이후로 현재까지 거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017년부터 사실은 이전에도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하고 반도체 주가는 그림은 비슷했는데 이렇게까지 똑같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2017년부터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해외 패시브 펀드들, 패시브 펀드라는 거는 주로 기계가 매매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냥 비율상 들어오는 그렇죠. 자금. 유동성이 늘어서 네. 자기네 펀드에 돈 들어오면 기계가 사고 자기네 그 펀드에 돈 빠지면 기계가 팔고 이제 그런 그 펀드예요. 그런데 이런 펀드들은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같은 지가총액 최상위 종목만 거래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게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을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예측한 그림들인데요. 네. 이 왼쪽 그림이 이제 베스트 케이스고 오른쪽 그림이 현실적인 케이스입니다. 여기 제가 두 개 그림 모두에서 위아래로 빨간 수직선을 그려놨는데 네. 이게 이제 10월 15일자의 글로벌 유동성이에요. 자, 쭉 보시면은 9월달, 10월달까지는 글로벌 유동성이 조금 오르고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 들어와서 반도체 주가 좀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그림 모두에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꽤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10월 15일자의 전 세계 유동성 규모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라는 그런 가정에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 글로벌 유동성 증감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현재 글로벌 유동성은 이런 형태를 지금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11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도체 주가랑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간의 이 월 단위로 일치하는 그런 동행 관계로 봐서는 11월부터 1월 달까지는 주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월 말 11월 초에 좀 주식 파시고 내년 한 1월 정도 가셔가지고 그때 상황 보셔서 저점 매수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지켜보시거나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막 설명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저랑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아, 맞네? 이렇게 가네? 그림이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지금 딱 위원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팔고 1월 이후에 한번 상황 보고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셨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더 많은데 네네.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1부는 여기서 네.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HBM 사실 궁금한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